지금 우리가 아는 한강, 주말이면 텐트를 치고 치맥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는 그 평화로운 강은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서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한강 수위를 중계했고, 사람들은 언제 강이 넘칠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딱 100년 전인 1925년 여름, 이 강은 서울을 통째로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흙탕물이 남대문 근처까지 밀려왔고 한강 철교가 무너졌으며 하루아침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재수 없는 홍수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강 중 하나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면서도 전혀 몰랐던 이 강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유럽 여행 다녀온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파리 생강 보고 실망했다. 우리 한강에 비하면 완전 개천 수준이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폭이 약 265m, 파리의 생강은 200m 정도, 독일 베를린의 슈프레강은 50m 남짓이에요. 그런데 한강은 서울 도심을 지나는 구간에서 폭이 무려 1km에서 넓게는 1.5km에 달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중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넓은 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한강은 위대한 강이구나 하고 뿌듯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넓은 건 사실 자랑거리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강이 넓다는 건 그만큼 많은 물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성격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하상계수라고 불러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는데 어떤 수도꼭지는 늘 일정하게 물이 나오고 어떤 수도꼭지는 평소엔 똑똑 떨어지다가 갑자기 콸콸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가장 적게 흐를 때와 가장 많이 흐를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하상계수입니다. 이 숫자가 작으면 얌전한 강, 크면 난폭한 강이에요. 자, 그럼 세계 여러 강들의 숫자를 볼까요? 아프리카의 콩고강은 1대4, 영국 템스강은 1대8, 독일 라인강은 1대14, 프랑스 센강은 1대23, 이집트 나일강은 1대30 정도입니다. 대부분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아요. 평소나 홍수 때나 물의 양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얌전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강은요, 무려 1대390 안팎입니다. 자료에 따라 1대 393, 1대 394로도 기록돼 있어요. 물이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의 차이가 거의 400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템스강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거의 50배나 크다는 얘기예요. 세계 주요 강들 중에 이 정도로 유량이 널뛰기 하는 강은 정말 드뭅니다. 한마디로 한강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변덕스러운 강인 거죠. 그럼 왜 한강은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여기엔 우리나라의 기후가 큰 몫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1년 내내 골고루 오는 게 아니라 여름 한철에 몰아서 옵니다.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6월에서 8월, 딱 석 달에 집중돼요. 특히 장마철에는 며칠 사이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죠. 그러니 봄, 가을엔 강바닥이 드러날 만큼 물이 적다가 장마철이 되면 순식간에 강이 넘칠 듯 불어나는 겁니다. 유럽처럼 비가 1년 내내 부슬부슬 나눠서 오는 곳은 강물도 늘 일정하게 흐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한강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이에요. 한강은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서해가 문제입니다.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바다거든요. 강화도 부근에서는 그 차이가 무려 9m에 달합니다. 이렇게 조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강을 감조하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강이 바로 대표적인 감조하천입니다. 밀물이 밀려들면 바닷물 수위가 강물보다 높아지면서 강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가고 오히려 거꾸로 밀려 올라오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옛날 마포나루가 무역으로 번성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밀물때 바닷물을 타고 배가 강 안쪽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조사에 따르면 이 조수의 영향이 지금의 워커힐 호텔 앞, 그러니까 광진구 부근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평소엔 이게 낭만적인 나룻배 이야기지만 홍수 때는 재앙이 됩니다. 위에서는 폭우로 강물이 미친 듯이 불어나 바다로 쏟아지려 하는데 아래에서는 밀물이 이걸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강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이 두 가지 여름에 몰아치는 폭우와 바닷물의 역류가 동시에 겹치면 한강은 순식간에 서울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전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1925년 을충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서웠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무려 태풍 4개가 한반도에 상륙하고 한 개는 서해상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을 초토화시킨 건 7월에 2차례 몰아친 홍수였어요. 7월 6일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12일에서 13일 사이 한반도 중부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뚝섬과 용산 일대를 덮쳤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불과 닷새 뒤 또 다른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지독했어요. 당시 동아일보는 15일 저녁부터 오기 시작한 비는 조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늘이 꺼진 것 같이 퍼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꺼진 것 같았다니 그 무서움이 상상이 가시나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서울의 강우량이 7월 9일에서 11일 사이 387mm, 15일에서 19일 사이 무려 590mm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단 8일 만에 서울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90%가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최악의 조건이 겹쳤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만조, 그러니까 밀물이 가장 높은 때였던 거예요. 바닷물이 한강을 따라 거꾸로 밀려 올라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역류 현상이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거죠. 당시 한강대교 기준 수위는 11.76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역대 최고 수위로 남아있어요. 강물은 제방을 가볍게 넘어버렸습니다. 사실 일제가 1920년 홍수를 겪고 나서 높이 13m가 넘는 제방을 쌓아뒀는데 을충년 대홍수는 그 제방마저 우습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서 이촌동과 마포 일대, 뚝섬 앞은 온통 붉은 흙탕물이 물결치는 바다로 변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호해를 2번이나 찍어내면서 4천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 제방이 무너져 5천 생명이 위기, 완연히 전쟁터, 지옥같이 된 뚝섬이라는 절박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았던 거예요. 한강철교와 인도교, 지금의 한강대교가 무너지면서 기차와 차량 통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노량진 수원지와 뚝도 정수장, 당인리 화력발전소까지 물에 잠기면서 서울의 상수도와 전기가 동시에 끊겼어요. 도시 기능이 마비된 거죠. 놀라운 건 물이 한강변 저지대만 덮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에서 꽤 떨어진 서울 도심, 종로구 안국동과 관운동 같은 곳까지 물이 들이닥쳤어요. 을충년 대홍수 때 한강물이 남대문 근처까지 넘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4차례에 걸친 홍수로 전국에서 64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은 10만 4,934명에 달했습니다. 가옥은 1만 7천 채가 무너지고 4만 6천 채가 물에 잠겼어요. 총 피해액은 1억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래서 을충년 대홍수는 지금까지도 20세기 한반도 최악의 수해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울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잠실입니다. 지금 잠실이라고 하면 롯데타워, 종합운동장, 초고가 아파트가 떠오르는 누가 봐도 강남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원래 잠실은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잠실은 원래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에 딱 붙어있는 땅이었어요. 옛날엔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누에를 치던 곳이라 누에 잠자를 써서 잠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한강 본류는 잠실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송파 쪽으로 흘렀고 잠실의 북쪽으로는 신천이라는 작은 지류가 흘렀어요. 그런데 을충년 대홍수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큰 홍수를 겪으면서 한강의 물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흐르던 본류의 힘이 약해지고 북쪽 지류였던 신천 쪽으로 물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면서 원래 본류였던 송파강 쪽을 막아버리고 물을 완전히 신천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결과 강북이던 잠실은 하루아침에 강 남쪽에 놓이게 됐어요. 강이 사람을 옮긴 게 아니라 강이 옮겨가면서 땅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때 원래 본류였던 물길을 막고 남은 흔적이 바로 지금의 석촌호수예요. 롯데월드 옆 그 아름다운 호수가 사실은 한강의 옛 물길이 잘려나가고 남은 자국인 거죠. 을충년 대홍수는 잃은 것만 남긴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기도 했습니다. 홍수로 물이 한강 주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금의 송파구 풍납동에 있던 흙으로 쌓은 성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오래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백제 초기의 유물이었죠.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오늘날 백제의 첫 왕성으로 여겨지는 풍납토성입니다. 무려 2000년 전 백제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1925년에 대홍수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재앙이 역사를 파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묻혀있던 또 다른 역사를 발굴해낸 셈이니 참 묘한 일이죠. 이렇게 을충년 대홍수는 서울의 지도와 역사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과 인간의 싸움은 사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강과의 싸움은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돼 왔어요. 기록에 남은 가장 오래된 한강 홍수는 놀랍게도 백제시대인 서기 1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 비로 한강물이 불어나 사람과 가옥이 떠다니고 훼손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기록이 훨씬 정교해집니다. 관청에서 하늘을 관측하고 강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라는 장치까지 설치했거든요. 지금 서울 중구에 수표교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조선의 왕들은 홍수와 끊임없이 싸웠어요. 태종은 1412년 전국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인부를 동원해서 한 달 만에 거대한 배수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수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이 자연 하천이 아니라 홍수를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판 물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용산 일대는 예로부터 물난리의 단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고려 말까지만 해도 용산 앞을 흐르는 한강은 폭이 10여리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였고 연꽃이 만발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선 초에 홍수로 자연 제방이 무너지면서 호수가 사라졌는데 이후로도 이 지역은 왕년의 강이었던 땅이라는 걸 증명하듯 큰 비만 오면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땅은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해두세요. 땅은 물이 흐르던 곳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한강 개발의 역사에서 이 물의 기억을 무시한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렀거든요. 본격적인 한강 개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965년과 1966년 두 해 연속으로 큰 홍수를 겪은 뒤 서울시는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어요. 제방을 쌓으면서 그 위에 강변도로를 만들고 도로 안쪽에 생긴 땅을 메워서 그 위에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가장 극적인 사례가 여의도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사당과 고층 빌딩이 빽빽한 여의도지만 개발 전의 여의도는 지금 지도에 익숙한 분들은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마포 나루터에서 당일리 앞까지 노량진에서 양화리까지 한강 한복판에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수 때는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넓이가 250만에서 3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밭이었죠. 그리고 그 백사장 안에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두 개의 섬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국회의사당 부근인 여의도, 다른 하나가 그 북쪽의 밤섬이었습니다. 1968년 여의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편하게 흐르도록 하려면 이 밤섬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다이너마이트로 밤섬을 폭파해버립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약초와 뽕나무를 기르던 섬이 여의도 제방을 쌓는 데 쓸 돌과 흙을 얻기 위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폭파돼 사라진 줄만 알았던 밤섬이 그 후로 강물이 실어 나른 모래와 흙이 다시 쌓이면서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 그 땅에 갈대가 자라고 버드나무가 우거지자 이번엔 철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밤섬에는 겨울마다 수십 종의 철새가 몰려들고 원앙이나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 법으로 보호하는 새들까지 서식하고 있어요. 결국 밤섬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기까지 했어요.
사람이 부순 것을 강이 스스로 복원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을 전후로 한강의 물줄기를 바꾸는 매립공사가 무려 8개 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졌어요. 압구정, 반포, 잠원, 서빙고, 구이동까지 지금 우리가 아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이때 강을 메워서 만든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메워버린 땅들이 원래 어떤 곳이었느냐는 겁니다. 이 땅들은 대부분 홍수가 났을 때 불어난 강물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던 범람원, 그러니까 강이 숨을 쉬는 공간이었어요. 강이 커졌을 때 넘친 물을 임시로 담아두던 일종의 안전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전판을 전부 메워서 아파트를 지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이 넓어야 하는 이유 기억하시죠? 그 여유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당연히 대가가 따랐습니다. 잠실 개발이 대표적이에요. 원래 물이 흐르던 본류를 억지로 막고 강물을 다른 쪽으로 돌렸더니 1984년 대홍수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물길이었던 풍납동 쪽으로 강물이 몰려들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배수 기능이 부족했던 지류가 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해버린 거예요. 이 홍수로 성내동과 풍납동에서만 1만 5천 채의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땅은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곳을 기억하고 있었고 강은 몇 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 했던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걸 두고 자연의 순리를 어긴 개발의 대가로 인간은 이따금 생활 터전을 내주거나 생명을 바쳐야만 했다고 표현했어요. 한강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강을 이겨 살아온 역사인 동시에 때로는 강에 져온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덮쳤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 일대에서 하루 강수량이 326mm를 넘었고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무려 141mm라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어요. 강남역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면서 도로가 잠기고 지하 공간에 물이 차오르고 버스가 창문까지 물에 잠기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죠. 이 모습은 100년 전 을충년의 풍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지면 도시는 여지없이 잠긴다는 것. 그 원리는 100년이 지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오히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으로 폭우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100년 전 을충년 대홍수가 우리에게 보낸 경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 놓고 당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같은 거대한 댐들이 상류에서 홍수를 조절하고 튼튼한 제방과 배수시설이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을충년 같은 재앙 없이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의 변화예요. 예전엔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발라놓았던 강변을 이제는 다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복원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의 자연형 호안 복원율이 이미 90%를 넘어섰고 2028년까지 전 구간을 자연에 가깝게 되돌린다는 계획이에요.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한강에 사는 생물종이 2007년 약 1600종에서 최근에는 2000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밤섬이 스스로 되살아났듯 사람도 이제는 강을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즐기는 그 넓고 평화로운 한강은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변덕스럽고 다루기 힘든 강 위에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쌓아 올려 만든 결과물입니다. 강북이던 잠실이 강남이 되고 백사장이 여의도가 되고 폭파된 밤섬이 철새 낙원으로 되살아나기까지 이 강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한강공원에 나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실 때 잠깐이라도 이 강이 지나온 100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강이 사실은 얼마나 격렬한 역사를 품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